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종일 근대사 삼국지 제42부 태평천국의 서정, 우창 공방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53년 9월 태평천국 서정군은 난창을 떠나서 호북성 방면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난창 공략이 여의치 않아지자 일단 호북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월 무렵에는 마침내 호북성의 성도인 우창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우창은 과거에 태평천국이 이미 한 차례 점령한 전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때 당시 태평천국은 우창을 점령해 놓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난징까지 가자. 그래서 모든 전력을 들어서 난징으로 진군을 해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창을 버리고 가게 되는데 태평천국이 우창을 버리고 떠나자마자 곧바로 청의 관군이 우창에 입성해서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우창은 어쨌든 태평천국 입장에서는 한 차례 점령한 전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태평군은 우창 공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청조 역시 요충지인 우창을 또다시 잃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잃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여기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동안 우창의 방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평천국 서정군이 우창을 맹렬하게 포위 공격을 했지만 좀처럼 우창을 함락시키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1854년 2월 결국 지루한 포위전 끝에 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평천국 서정군은 작전을 변경하게 돼요. 언제까지 우창에 목을 맬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창을 비껴서 가긴 좀 그러니까 부대를 둘러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부대를 남겨서 우창을 계속 포위를 지속하는 한편 주력 부대는 좀 더 남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창사 방면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당시 창사 방면을 지키고 있던 청의 관군 지휘관은 호강총독 오문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재밌게도 이 호강총독 오문용은 아주 막강한 단련 조직인 상군을 이끌고 있던 증국번의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자, 호강총독 오문용은 태평군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우창을 그냥 남겨둔 채로 창사 방면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다 하자 서둘러 증국번에게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오문용은 태평천국 군대가 우창 공략에 이제 묶여있는 터라 이렇게 창사 방면으로 무대뽀로 밀고 내려올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이런 일이 나니까 오문영도 좀 다급해져가지고 자기 제자였던 증국본에게 너 빨리 상군 부대 이끌고 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정작 제자였던 증국본은 즉각 스승을 구하러 달려가질 않고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늑장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증국번이 늑장을 부리는 사이 결국 호강총독 오문영은 태평천국 서정군의 공세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전사를 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스승인 오문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증국번은 통분을 감추지 못하며 복수를 결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왜 증국번이 이렇게 늑장을 부리면서 빨리 자신의 스승을 구하지 않았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거는 오직 진실은 증국번 본인만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의혹이 그때 당시 많이 제기가 됐어요. 증국번이 상당히 비정한 작전을 쓴 거다. 왜냐면은 지금 태평천국이 어쨌든 우창을 건너뛰고 무시무시한 기세로 창사로 밀고 닥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증국번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관군 지휘관이 아니에요. 민병대 지휘관이고 상군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사조직이에요. 자기만의 그 사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자신의 사병 부대를 저 무시무시한 기세로 밀고 내려오는 태평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데 당장 소진할 것이냐. 그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자신의 권위와 위세가 계속 이 지역에서 유지가 되려면은 이 사병 부대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보자면은 스승인 오문용을 총알바지로 쓴 게 아니냐. 상당히 비정하지만 그렇게 해서 스승인 오문용이 태평천국에 전력을 고갈시키고 자신은 그 사이 이제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최상의 컨디션에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거고 뭐 또 다르게 보자면은
정말로 증권 입장에선 당장 출격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간이 지체됐던 것일 수도 있고, 뭐 진실은 알 수 없죠. 어쨌거나 스승인 오문영이 시간을 벌어준 덕에 증국본은 착실히 전력을 증강시킬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업된 전력을 가지고서 태평천국과 제대로 한판 붙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태평천국 서정군은 어쨌든 오문영 군대를 격파하느라고 전력이 좀 소진돼요. 그래서 본인들도 재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잠시 진강의 군을 주둔하면서 재정비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이후로 태평천국 서정군과 상군은 한동안 소규모 국지전을 벌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54년 4월 증국본은 곧바로 상군을 이끌고 태평천국 서정군의 본진이 있는 진강을 향해서 총공격을 감행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우창이 있죠. 그 우창에서 옆쪽으로 가면 이제 장강 줄기가 또 쭉 갈라져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래쪽 줄기 쪽으로 태평천국 서정군이 진격했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우창 바로 옆에 한양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재밌게도 지명이 한양인데, 그 한양과 우창이 나중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그 유명한 우한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태평천국 서정군은 그렇게 쭉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동정호 방면으로 가지 않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진강, 창사, 상탄 요쪽으로 밀고 내려가요. 그 중에서도 이제 창사가 가장 핵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 창사를 두고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태평천국 군은 일단 진강을 점령해서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상군은 상탄 지역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면서 이 창사를 두고서 서로 공방전을 벌이는 형태가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증국본은 그동안 상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시켰기 때문에 나름 자신만만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것을 한 번에 여기서 터뜨리자 하고서 진강을 향해서 총공세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태평천국 서정군이 진강에 머물렀던 것은요, 물론 전력을 추스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증국본의 상군을 유리한 지점으로 유인하기 위한 작전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증국본의 상군은 제발로 함정에 들어간 꼴이 되었고, 그 결과 대참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허망했던 게, 증국본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스승인 오문영이 벌어준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상군 전력을 증강을 했지만 그 전력을 정말 한순간에 말아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증국본이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아서 절망한 나머지 자결할 생각까지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증국본이 자결까지 결심할 정도로 절체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평천국 서정군도 여기서 이제 증국본의 상군을 격파하니까 더 이상 자신들을 방해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조금 더 과감하게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싸리 이 기회에 증국본의 본진을 격파를 해버리자. 그래서 증국본의 상군이 머물고 있는 그 본진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은 상탄에 있잖아요. 그래서 창사를 넘어서 바로 상탄까지 밀고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탄에서 뜻밖의 불의의 역습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만주족 출신의 상군 장수 탑제포가 역습을 가해서 태평천국 서정군을 저지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약간 좀 뜻밖이죠. 만주족 출신이, 그것도 남방의 장강 수로에서 원래 이쪽이 고향인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다니 정말 좀 뜻밖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때 당시 탑제포가 달성했던 전과가 정말 대단했었는데, 당시 태평천국 서정군은 지휘관인 증천양이 전사하고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병력을 소실할 정도로 대참패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854년 6월, 이처럼 창사 방면으로 진출했던 태평천국 서정군 주력 부대가 전멸을 당하자 우창을 포위하고 있던 부대는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지휘관도 한 명이 전사해버렸고, 더군다나 주력 부대가 전멸된 마당에 우창을 계속 포위하고 있어봤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 이거죠. 자, 거기다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증국본의 상군이 전력을 재정비해서 우창 방면으로 진군을 해온다면은 지금 태평천국 서정군은 거꾸로 역포위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창을 포기하던 태평천국 서정군이 진퇴를 놓고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여기서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을 하게 돼요. 분연이 들고 일어난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나이도 어립니다. 19세의 진옥성이었죠. 이후로 이제 태평천국에서 자주 등장하게 될 간판급 장군이에요. 진옥성은 소규모 특공부대를 이끌고서 과감하게 야음을 틈타서 우창의 성벽을 올라갑니다. 진짜 오밤중에 성벽 등반을 하게 되는데 이 깜짝 등반 작전에 우창 수비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라는 거죠. 설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너무 무모하잖아요, 그죠? 결국 진옥성의 특공대는 우창 수비대가 당황한 틈을 타가지고 성문을 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태평군은 우창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며 마침내 진옥성의 활약으로 우창을 점령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좀 늦은 감이 있죠. 왜냐면은 이미 태평천국 서정군은 주력 부대가 괴멸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력이 크게 지금 다운된 상황인데 여기서 우창을 점령한다 한들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이거죠. 곧 이어 들이닥칠 중국번의 상군을 막아내기에는 현재 이 전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1854년 10월 결국 올 게 오고 말아요. 중국번의 상군이 우창으로 진격해오자 태평천국 서정군은 눈물을 머금고 기껏 점령했던 우창을 포기한 채 철군을 단행하고 말았습니다. 자, 중국번은 비록 진강 전투에서 참패하긴 했지만 상탄에서 태평천국 서정군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또 우창까지 수복을 하게 되면서 그 위명이 정말 크게 빛나게 돼요. 그러면서 청의 조정으로부터 그 공을 치하받게 됐다는 거죠. 청 조정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은 북벌군 막는 데 전력을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방 쪽은 당분간 이런 단련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 단련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성과를 냈던 게 중국번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청 조정에서도 이거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으니까 당근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번한테 호북순무라는 벼슬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바뀝니다. 병부시랑으로 바뀌어요. 호북순무는 그 지역의 도지사급이니까 지방 장관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거고 병부시랑은 국방부 차관급이에요. 중앙벼슬이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병부시랑이 훨씬 좋아요. 이게 더 직위가 높은 직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만주족 귀족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만 보면 중국번 저 인간은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음흉한 인간인데 저 의문스러운 중국번에게 호북순무 자리를 덜커덕 주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방 군벌로서 강력한 사병 조직인 상군을 거느리고 있는 중국번이 지방 장관 자리까지 갖게 되면은 이거 완전 지방 군벌 꿈나무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한족 향신들이 지방 군벌로 성장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주 귀족들은 이 부분에서 반대를 하게 되었고 결국 청조정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직위는 더 높지만 중앙직 실질적으로 중국번이 상군을 버리고 중앙에 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명예직이에요. 명예직에 해당하는 병부시랑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비록 중국번이 원했던 호북순무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중국번은 병부시랑의 자리를 받음으로써 청조정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위명을 차지하게 되는 게 역시 중국번이라는 거죠. 중국번은 우창을 탈환한 기세를 몰아서 태평천국의 본거지를 소탕하기 위해서 장강을 따라 난징으로 진격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번이 난징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지도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대강 감이 오실 거예요. 우창에서 장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삼거리가 나와요. 그 삼거리에 포인트에 있는 도시가 바로 주장입니다. 태평천국 입장에선 후커우가 가까울 것이고 중국번의 상군 입장에선 주장이 가깝겠죠. 그 주장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우창, 호북성이 나오는 거고 동쪽으로 가면은 난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파양호 방면이 있고 또 강충원이 지켰던 지금은 뭐 이제 강충원은 전사한 상태지만 강충원이 지켰던 강서성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죠. 즉 강서성, 호북성, 난징 그 세 개의
길목의 중앙에 놓인 지역이 바로 이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장을 먼저 선점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증국번이 이 주장을 선점하게 된다면은 태평천국은 더 이상 난징 밖에서 서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1854년 11월 한편 태평천국 서정군이 우창에서 패퇴함으로써 사실상 서정도 실패했다는 분위기가 태평천국 지도부에는 감돌게 되죠. 당연히 태평천국 지도부는 큰 충격이 휩싸입니다. 북벌도 실패했고 이거 사실상 서정도 실패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근데 북벌은 애초에 유인 작전이었으니까 그러다 치겠지만 서정만큼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평천국 지도부는 다시 한번 서정을 시도를 하게 되면서 2차 서정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서정군은 상당히 멤버가 화려한데 무려 왕급이 참전을 해요. 이광 석달계, 사실상 태평천국의 군권을 지휘하고 있었던 인물이죠. 이광 석달계가 직접 인솔을 하게 되고 또 수군을 담당하던 예전에 이제 천지의 수적 두목 출신이었던 나대강이 여기 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석달기와 나대강은 태평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간판급 명장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석달계와 나대강이 이끄는 2차 서정군은 주장 방면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주장을 놓고서 증국번의 상군과 태평천국의 서정군이 대대적으로 격돌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증국번 대 석달계의 싸움, 과연 이 두 사람의 승부는 어느 쪽이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인가? 다음 시간에는 증국번과 석달계의 기나긴 악연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